다음은 먼나라 이웃나라의 저자로 유명하신 덕성여대 이원복 총장님의 초청 강연이 있겠습니다. 어려운 걸음하신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31년간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맨날 앞에 젊은 여성들만 놓고 강의하다가 점잖은 넥타이맨 그 어른들만 계시니까 굉장히 버벅거리게 되네요. 제가 좀 실수하더라도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바로 12월 31일이었죠. 신년을 맞이했는데 그때 제가 런던을 다녀왔습니다. 런던 갔다가 일요일 날 귀국을 했는데 이번에 가게 된 이유는 매일경제가 올해로서 창간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일경제에서 테마로 잡은 것이 앞으로 이 도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래서 그 샘플로서 런던을 보러 처음으로 아메돈 받아가지고 3박 5일 동안 비행기에서 하룻밤 자고 다녀왔는데 깜짝 놀란 것이 지금 유럽 전체가 지금 침체기입니다. 전체가 지금 분위기가 나쁘고, 근데 런던만은 도야청청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런던 공사 중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런던이라는 이 도시는요, 이에 앞으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모든 세계가 국가 경쟁력은 곧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앞으로 21세기에는 국가 경쟁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도시가 얼마만큼 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발전하느냐 마느냐 열쇠를 쥐고 있는데, 런던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먹고 산다고 그러죠. 영어, 은행, 여왕. 영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글로벌 국제 기준어가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세계에서 모두가 영어 배우러 몰려오지 않습니까? 은행 그러면 쉬운 4개의 브리티시 커먼웰스, 영연방사가 54개국의 종주국인데다가 지금 모든 금융이 세계의 중심인 뉴욕하고 런던으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왕이라는 그 존재라는 것은 영국의 전통과 역사, 그 하나의 스토리텔링 그 자체가 상품이기 때문에 이 런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대마불사하듯이 계속해서 돈이 몰려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놀라운 것이 런던은 온 도시가 공사 중입니다.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은 도처에 크레인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게 지평선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공사하는, 그러니까 이 런던은요 지금 현재 부동산이 동산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부동산도 내놓기야 무섭게 일주일 안에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신문에 왔습니다만은 제일 싼 2평짜리 그 방 하나가 1억 8천만 원에 나왔다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입니다.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평당 5억 원이랍니다. 평당 5억 원. 그렇다면 단지 50평이면은 250억 원입니다. 250억 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이것이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죠. 이런 만큼 이 영국뿐 아니라 지금 세계는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변해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편 속에서도 계속 유럽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 가라앉는 현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제가 볼 때는 프랑스라고 봅니다. 프랑스하고 영국은 영원한 라이벌이죠. 근데 영국은 영어가 세계 언어가 되면서부터 세계 중심이 되어가는데 프랑코폰은 계속 침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주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 옛날부터 있던 이야기고, 지금 프랑스에 테러가 나가지고 난리 났죠. 그 11월 13일 날, 작년 11월 13일 날, 이게 IS가 폭탄 테러로 100 몇 명이 죽었나요? 130명이 죽고 352명이 부상하고 그 중에 중태인 사람들, 이렇게 테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게 파리가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제일 두드러진 현상이 지금 프랑스에는 극우 정당이 난립니다. 이 프랑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베 정권 그렇죠. 영국도 지금 유킵이라고 해서 극우 정당이 지금 약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가장 큰 특징이 우익 그리고 극우 정당의 약진이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죠. 여기 보시는 이 여인이 마린 르팽이라고 해가지고 프롱 나시오날, 다시 해서 국민전선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 그 아버지가 만든 정당이죠. 극우 정당의 당수인데 이 여자가 차기 대통령 후보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인데 이 정당이 극히 미미하다가 갑자기 인기를 끌어가지고 지난번에 12월 달에 있었던 그 주지사 선거에서, 주지사가 이제 13군데서 선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단연 1등을 해가지고
본선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본선은 50%를 얻지 못하면 1차 선거에서 본심으로 두 사람이 넘어가는데 두 사람 중에서 다수가 이제 2차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 극우 전선, 존재도 없었던 극우 전선이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제1당인 우파하고 좌파하고 그다음에 제2당인 우파가 연합을 해가지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겨우 극우 정당을 막았습니다. 13개 하나도 진입을 못했지만 이만큼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극우에 휘둘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날의 가장 큰 현상이 제가 만든 조작어입니다. 전부 세계 급격한 우경화, 극우화. 89년에 동구권이 무너진 다음에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좌파의 몰락입니다. 공산주의 다 사라졌고, 북한 빼놓고 사회주의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존재가 있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우파들 극성을 부리죠. 그런가 하면 지금 세계의 특징이 뭐냐? 2016년의 세계의 특징은 바로 무데올로기 세대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없고 우파가 지배하는, 좌파의 존재가 없는 무데올로기 세대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과대올로기 사회죠. 이데올로기가 넘쳐 흘러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 개혁을 하는 나라는 성공하고 개혁을 하지 않는 나라는 실패하는데, 개혁을 실패하는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표불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그 순수한 한국말인 거 아세요? 표불리즘. 농담입니다. 표불리즘. 거기에 소위 포퓰리즘에 휩쓸려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에게 아부하고 퍼주야 하는 그런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 증거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연세가 한 50대, 40대 후반 되시는 분들은 이 배우 아시죠? 예, 브리지트 바르도 아실 겁니다. 젊으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60년대, 70년대 초에 세계 최고의 여배우였습니다. 아름답고 섹시하고. 그런데 작년도에 브리지트 바르도 신드롬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브리지트 바르도 신드롬. 그 브리지트 바르도 신드롬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단한 나라죠. 대표적인 것이 빛나는 에스프리의 나라라고 그러죠. 에스프리. 에스프리가 뭐죠? 반짝반짝 빛나는 예지를 에스프리라고 그러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뛰어난 토론가이고 이론가입니다. 에스프리의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위대한 국가죠. 그래서 보나파르트 시대에는 이 프랑스란 말을 안 쓰고 라 그랑드 나시옹, 위대한 국가, 위대한 족이란 말을 쓰고, 프랑스 아미란 말을 쓰고 라 그랑드 아르메, the great army란 말을 썼잖아요. 그만큼 자부심이 강한 나라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가 예술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론을 거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루브르 박물관 등등을 비롯해서 예술의 나라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선진 이념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념은 프랑스에서 나왔던가 시험됐건가 실현됐건가 모든 것이 선진 이념이죠. 그런가 하면은 열린 자유의 나라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부아 비브르, 불어로 영어로 번역한다면 know to live, 살 줄 안다. 인생을 삶처럼 살 줄 안다는 거죠. 삶의 예술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 이야기는 프랑스 사람들 개념으로 볼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빌 게이츠죠. 왜 그렇게 돈 많은데 빵 뜯어 먹으면서 모니터에 앉아있으니까 왜 쟤 저러고 사냐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프랑스 사람 같이 살려면은 느긋하게 아침 먹고, 그 다음에 태양 즐기고 이러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워커홀릭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죠. 사부아 비브르가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나라고 모든 세계의 선망을 받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프랑스의 전성기가 정확하게 200년입니다. 1789년부터 1989년까지 200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해냐? 1789년이 The Great Revolution, 혁명해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1989년이 무슨 해냐? 동구권이 무너진 해입니다. 동구권이 무너진 모습부터 3극이었던 트라이앵글했던 세계 권력, 다시 미국과 소련 그리고 제3세계 중심이었던 프랑스, 이것이 무너져버리고 소련 무너져버리고 전부 미국이 주가 돼버리니까 프랑스의 가치, 그리고 프랑스의 이념, 그리고 프랑스의 존재가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죠. 놀라셨죠?
이 사진 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누군지 아시죠? 제가 이 사진을 꺼내온 이유가 전 대통령 부인입니다. 카롤라 브루니 아시죠? 대통령 부인의 전라 사진을 국가 예산을 들여서 사진집을 만들어서 세계에 뿌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그럴게요? 우리 마누라 이쁘지? 예? 바로 여기 있는 저 밑에 있는 니콜라 사르코지의 부인이 2007년 LG공에 입성해서 자기의 몸이 가장 아름다울 때 기록을 남겨놓겠다 해서 했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성이나 모든 면에서 개방되어 있는 뛰어난 나라라는 이야기죠. 대통령 부인을 나체 사진을 누드를 찍어가지고 돌린다? 이것은 국가 원수 모독죄에 들어가고 한국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근데 프랑스는 전혀, 프랑스에서는 불문율이 배꼽 아래에는 절대 언급하지 아니한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저 위에 있는 여기 이 사람이 누구죠? 현재 대통령이 올랑드입니다. 그죠? 올랑드예요. 현직 대통령. 이 사람이 니콜라 사르코지 전직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세골렌 로야르인데, 이 사진이 나온 이유가 이 남자의 전 애인이에요. 35년간 같이 살았는데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여자가 중요하냐니까, 이 세골렌 로야르이 사회당 당수로서 자기 남편보다 한 턴 먼저 니콜라 사르코지하고 대선에서 맞붙어서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재 남편은 대선에서 이겼고 전 부인은 졌죠. 근데 이 여자하고 35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다음에 다시 발레리 트리어바일러라는 여인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동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엘리제궁, 대통령궁의 여주 안주인이죠. 근데 작년 초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헬멧도 뒤집어 쓰고 오토바이 타고 엘리제궁을 나와가지고 여기 줄리 가야라고 하는 숨겨놓은 애인을 만나러 간 그런 대서특별한 신문기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 애인을 엘리제궁에 앉혀놓고 숨겨놓은 애인을 만나러 가는 나라 대통령이. 그러니까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모든 프랑스 사람이 입을 다 모아가지고 욕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 욕을 했게요? 언론을 욕합니다. 왜 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느냐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만 그런 거냐? 이 사람 전 사람이 이 사르코지도 지금 이혼하고 등등 해가지고 그 누드 내는 건 정도가 아니고, 그 전에 대통령이 누구냐? 자크 시락 아시죠? 자크 시락은 별명이 Monsieur 7 minutes, Mr. 7 minutes, inclusive with shower.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샤워 포함 미스터 7분. 그 정도로 아주 플레이보이라는 이야기죠, 자크 시락이. 그 전 대통령이 누구냐? 프랑스와 미테랑이죠. 미테랑인데 장례식에 당당하게 숨겨놓은 딸이 나타났죠. 그만큼 개방되고 열린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자, 근데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숨겨놓은 애인 만나니까 열받아서 가방 싸가지고 엘리제궁 나갔죠.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잠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자 뭐 하나 했더니 남편 고발하는 책 썼어요. 그래가지고 욕바가지 다 하고, 자기 남편이 얼마나 위선자이고 애인이 위선자이고 그리고 국민을 속였는가, 이게 책을 냈죠. 자, 이 프랑스에는 3가지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꼭 닭입니다. 왜 닭이냐? 앙리 4세라는 왕이 그 위그노 전쟁이라고 종교 전쟁이 끝난 1500년대에 국정 실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백성들이 못 살고 가난하게 사니까 쉴리라고 하는 재무장관을 불러가지고, 여보게, 자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일요일엔 우리 백성들 소태 냄비 속에 닭이 들어가 있게 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프랑스 사람들의 내셔널 푸드, 일요일 날 먹는 음식은 닭고기입니다. 그리고 닭 그 자체는 그 프랑스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로 전국 어느 도시에 가나 마을 한복판에 닭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에서 프랑스 식품 전시회 할 때 보면 꼭 거기다 닭을 갖다 놓습니다. 이게 내셔널 아이덴티티예요. 이게 프랑스의 그 유니폼이죠. 축구 유니폼. 여기 전 몰랐는데 여기 보시면은 별이 하나 있죠. 이건 아시죠?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월드컵에서 한 번 우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2개 달고
그 브라질이 4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저걸 안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월드컵 2002년 월드컵 할 때 상암동에 쫙 펼쳐진 플래카드에 꿈은 하고 별하고 이루어진다고 나왔죠.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우리도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에도 이 유니폼에도 여기 닭이 나오죠. 여기 그 사람들 다 유니폼 이렇게 닭 나옵니다. 이렇게 닭이라는 것은 이 프랑스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입니다. 그 다음엔 재밌는 것이 만화가 하나에 아스트릭스라는 만화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아스트릭스라는 만화는 프랑스의 내셔널 프라이드 앤드 아이덴티티입니다. 미국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이 사람들. 미국의 대중문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햄버거, 맥도날드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스트릭스 버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파리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스트릭스 파크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화 주인공이 국가의 심볼일 정도로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한 나라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마리안느라는 일이 있습니다. 마리안느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은 아닌데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가상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누구냐니까 바로 여기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여인을 마리안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리안느 머리에는 말이죠. 여기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 모자를 프리기아 모자라고 합니다. 프리기아 모자. 프리기아 모자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해방과 자유의 상징이었던 그런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안느라는 이야기는 아름다움과 그리고 자유와 해방과 선진 이념을 앞서가는 그런 뛰어난 프랑스 국민을 상징하는 하나의 심볼 피규어로서 마리안느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모자입니다. 여기 보시는 여기 이 모자죠. 여기 프랑스 보면 이거 많이 보셨죠? 이런 그림들. 자, 이 보시면은 전부 이 그 프리기아 모자, 빨간 이 모자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건 아르헨티나이 1840년까지 사용하던 국기에도 프리기아 모자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미국 상원, 미국 세나트 엠블렘이 거기에 이 프리기아 모자가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프리기아 모자는 인류의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미에 많은 것이 사용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큐바에도 여기 나오죠. 볼리비아에도 나오죠. 여기. 그다음에 아르헨티나도 있죠. 니카라과에도 있고 콜롬비아도 있고. 이처럼 프리기아 모자를 쓴 이 프리기아 모자라는 것은 자유와 해방과 선진, 전진의 그런 상징이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 프리기아 모자를 쓴 바로 마리안네야말로 프랑스의 정신과 그리고 스피릿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권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이게 마리안느인데요. 재미있는 것이 이 마리안느를 조각을 만들어서 모든 도시의 시청에 들어가면은 이 조각을 설치해 놓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조각이 시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다시 말하면 요즘에 김태희 씨가 가장 예쁘면은 김태희 씨를 모델로 하고, 옛날 같으면은 뭐라고 할까요? 무슨 그저 예뻤던 그런 여배우들, 문희 씨나 이런 사람들 갖다가 했듯이 시기마다 5년, 10년 단위로 바꾸는데, 이때 나오는 그 상징 인물들이 바로 유명한 연예인들이었죠. 여기 보시면은 1968년에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브리지트 바르도가 바로 이 마리안느가 모델이 돼가지고 전 프랑스의 시청에 전시가 되죠. 그런가 하면 쭉 나오다가 최근에는 소피 마르소 아시죠? 소피 마르소가 프랑스의 상징이 돼가지고 마리안느의 존재로서 전 프랑스에 설치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브리지트 바르도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 이 마리안느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전진, 자유, 해방, 선진, 그리고 아름다움, 섹시함, 그 모든 긍정적인 것을 다 갖춘 것이 바로 이 마리안느입니다. 그래야만 마리안느의 모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마리안느라는 것, 이로 상징되는 그것은 말이죠. 이 프랑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평등 박의 정신뿐 아니라 이성과 지성의 나라이고, 그리고 내셔널리즘을 전 세계에 퍼뜨린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 민주주의를 세계에 퍼뜨린 나라입니다. 영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요?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지 시민 민주주의의 발상은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이 프랑스가 이념의 나라라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최초의 정종 분리 국가 라이시즘이라고 합니다. 라이시즘이라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 때 등장한 것으로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거죠. 그것이 프랑스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지금 전 유럽으로 퍼지긴 해가지고 어떠한 공공장소에서도 종교적인 심볼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같은 데 가보면은 학교 관공서에 십자가를 못 걸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못 걸게 됐으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십자가도 못 거니까 너희들의 종교의 상징인 히잡을 벗어라, 그 얘기입니다. 히잡을 벗으라는 얘기가 바로 이 라이시즘에 입각한 거죠. 근데 라이시즘이 아무 그렇다 하더라도 히잡이나 그것은 일종의 패션인데 그걸 빙자해서 말하자면 종교를 탄압한다는 것이 이슬람의 논리입니다. 그런다면 지금 공산주의 정권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러시아에서 최초로 들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보다 거의 40년 전에 소위 그 이제 1871년에 파리 꼬민이라고 해가지고 최초의 공산주의 정권이 며칠 안 갔지만 들어선 것이 프랑스예요. 그런가 하면은 시민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선진 이데올로기가 이 프랑스에서 등장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그만큼 프랑스가 이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예술적으로나 가장 앞서 있었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서서히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 건데 프랑스는 1789년부터 세계 중심으로 좀 행세를 했는데 이 바로 마리안으로 선정되었던 브리지트 바르도야말로 섹시함과 아름다움과 지성과 그리고 이념과 모든 것을 겸비한 하나의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오죽하면은 리우데자네이루 길거리에 바로 이 브리지트 바르도의 동상이 섰겠어요. 그 정도로 이 프랑스는 동경의 나라이고 그리고 브리지트 바르도는 말로 이 앞선 선진 국가, 미의 국가, 예술의 나라 프랑스를 대변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전 세계 숭상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1960년대 선진 자유 프랑스의 상징 브리지트 바르도입니다. 자, 이 여인은 아마도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이 찍힌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브리지트 바르도 젊었을 때고 여기 있는 분 아시죠? 누구죠? 소피아 로렌입니다. 둘이 동갑내기예요. 올해 81살 됐어요. 81세. 자, 그런데 이 브리지트 바르도가 어떤 행각을 벌이느냐? 1973년에 40세 가까이 되지가 갑자기 흔적이 없어져요. 안 나타나요. 상트로페라고 하는 이 지중해 아주 아름다운 도시에 집거를 하는데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요.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기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은둔한 건 좋은데 가끔 나타나서 한국 계곡이 욕하죠. 한국은 계곡에 먹는다고. 자기네는 개구리 뒷다리에 말고기까지 먹으면서. 그런데 이 브리지트 바르도가 최근에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있던 여인이 프랑스를 상징하던 여인이 보세요. 반 이슬람주의, 반 동성연애. 동성연애가 좋다는 것이 아니고 동성연애는 유럽에서는 이미 그것이 하나의 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 문제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그 교황도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미혼은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반 동성연애 운동자, 반 글로벌주의자, 반 유럽연 운동가, 반 국제개방주의자, 그 다음에 반 다문화, 반 다민족 공정 그러면서 열렬한 극우정당인 프롱나시오날 국민전선의 당원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한 나라를 상징하던 선진 이념과 깨어있고 개방됐던 그 여인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작년에 등장한 바로 브리지트 바르도 신드롬이란 말입니다. 한 나라가, 한 여인이, 한 인간이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바뀐다. 그러한 현상이 2015년, 2016년에 유럽의 대표적인 그리고 대세적인 그런 흐름이라 그런 이야기죠. 자, 보십시오. 지금
지금 프랑스는 난리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테러, 11월 13일 그 테러 계속 나오고,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반 이슬람에 대해서 정서가 강해지고 극우가 판을 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네들은 굴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앞으로도 이제 이 극우 현상은 더욱더 전 세계를 강타할 거란 이야기죠. 이 극우화하는 현상은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늙어가는 자신에 대한,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늙어가는 자신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증오, 핵심 단어입니다. 증오와 분노로 풀어내는 것이 극우의 현상이에요. 이것을 개혁과 혁신으로서 이것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증오와 그리고 분노로서 대중들을, 국민들을 유혹하는, 이것이 바로 극우의 현상입니다. 아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이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마약같이 대중들에게 호소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극우주의 현상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 약 180만의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비공식까지 합해서. 근데 지금은 거의 시한폭탄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은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얼마 전에 쾰른이라는 도시에서 수천 명의 이방인들이 독일 여성 수십 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발칵 뒤집혔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면 한국도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극우화 현상 내지는 반이민자, 이거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극우 정당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UKIP, 영국이 독립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 영국 독립당을 해서 이 독립이 뭐냐 하니까 바로 유럽 연합에서 독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브렉시트, 영국이 EU에서 벗어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아베 정권도 지금 아베에 들어오기 전으로 해가지고 지독한 혐한 그런 정서가 지금 퍼지고 있어요. 이게 마린 르펜, 그죠?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 마찬가지인데, 요거 이제 제가 찍어온 사진을 갖다가 이게 보시는 건데요. 여기 보면 전부 혐한 서적입니다. 혐한 서적. 지금 이것이 장난 정도가 아니라 수위를 굉장히 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일본이 싫고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대놓고 혐일 서적 같은 거 없잖아요. 뭐 쪽 XX 뭐 이렇게 얘기는 한다 하더라도 그걸 대놓고 저러진 않은데, 여기 보시면은 말이죠. 한국과 어울리지 마라. 뭐 한국 대통령을 죽이는 나라 한국, 암살, 투옥, 자살. 그런가 하면은 뭐 여기 보면 비한론, 매한론, 바보 같은 한국, This is Korea, 비한론, 비겁한 한국론, 이런 식으로 소위 그 혐한 서적이 지금 완전 책방 가면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서에 얼마 전에 아베가 위안부 사과했다고 하는데 그거 순사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뭐냐니까, 미국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짐작하기에 미국이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지니까 중국하고 지금 대립되는 상황에서 한미 안보에다가 한국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제일 큰 장애가 지금 위안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바마가 밑에서 물밑 작업으로 엄청난 압력을 아베하고 한국에 넣은 거죠. 그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아베가 태도를 바꿔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거 진심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일본의 흐름 자체가 지금 반환에다가 극우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타당키는 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반일 그리고 여기에 매몰돼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과 변을 찾기 위해서는 그건 뚫고는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심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유럽이란 대륙이 영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재밌는 것이요, 이 침몰이 남쪽부터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PIGS라고 들어보셨죠? PIGS, 포르투갈, P, I, 이탈리아, G, 그리스, S, 스페인, PIGS. 잘못 읽으면 돼지가 되는데 그런 말 쓰시지 마시고, 바로 이 PIGS 시작돼가지고
서서히 올라와서 지금 프랑스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도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런던만 잘 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떠한 이야기냐 이야기를 보면은 그리스 같은 나라는 지금 한국하고 너무 비교되는데 여기에 그 복지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잘 아시겠죠?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2시 30분에 퇴근해요, 공무원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8시 30분에 출근 시간인데 제 시간에 맞춰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출근하면 정근수당을 줘요. 정시 출근수당. 그런가 하면은 연구 제일 쉬운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제일 쉬운 것이 세금 써가지고 공무원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 10명당 1명이 공무원이죠. 영국의 5배. 그리고 85만 공무원 월급이 GDP의 50% 이상 차지하고. 그리고 14개월 월급을 주는가 하면은 58세 퇴직 당시에 월급의 98%가 연금입니다. 이러고 안 망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보니까 사회당들 이렇게 하면서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계속 퍼지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개혁하자 보니까 그거 싫죠. 그러니까 돌멩이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개혁 얘기를 귀에 딱지가 닿도록 들으셨겠지만 지금 고칠 걸 고치지 않으면 다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유럽이 점점 가로이기는 것이 오래된 전통의 국가일수록 바꾸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이 당하는데, 자, 잘 보시면은요, 저무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과거 식민 제국들입니다. 공통점이. 포르투갈은 애시당초 식민 제국이었죠. 스페인은 16세기 식민 제국이고 남미를 전부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뭐 당연히 로마 제국 때부터 식민 제국이었고, 그리스는 최초의 식민지를 개척한 나라이고, 그런데 영국, 프랑스, 벨기에,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도 지금 시들시들합니다. 경기가. 그 얘기가 뭐냐니까 이 식민지를 겪은 그런 나라들은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착취 구조입니다. 적게 주고 많이 가져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체질이 잘 벗어나지 않으니까 저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잘 나가는 나라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전쟁에 졌거나 식민 지배를 당했거나 격세지감이 있죠. 이 보시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2번 전쟁했다가 2번 다 졌죠. 근데 지금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잘 나갑니다. 오스트리아도 2번 전쟁 다 졌죠. 1차 대전은 일으켰다가 깨졌고 2차 대전은 독일한테 먹혔다가 깨졌고, 그래서 이 나라도 식민지가 없었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에다가 그리고 개혁 정신이 강합니다. 이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프리한 사고방식을 가진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를 보면은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네덜란드를 보면 21세기가 보입니다. 여기에는 타부라는 게 있어요. 영국도 이번 가보니까 타부가 아니라 이 주민등록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규제 그리고 제한이 없는 나라들이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스칸디나비아는 식민지배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중국은 150년 동안 그 외국의 침략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한국은 일제 침략에 시달렸고, 그러다 보면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과거 식민제국주의, 식민제국주의자들은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승자의 저주였죠. 그리고 경제 구조가 침략 구조, 착취 구조라는 얘기. 여기에 비해서 이러한 나라들은 이게 패자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패자의 축복인데 거기다가 이 식민지가 없고 당했던 나라들은 애초에 경제 구조가 교환의 구조로 시작이 됐죠. 그러나 오늘날은 착취가 통하지 않으니까 교환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나라들은 잘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자의 저주와 패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21세기의 공통적인 그런 특징인데, 독일 같은 나라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은, 독일이라는 나라는 저렇게 사죄를 잘하는데 저 사죄 잘하는 것이 똘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기독교 전통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고해 성사가 가지고 아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죠. 그러면 내 아들아 용서해 주마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항상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니까. 그리고 또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수천 번 전쟁을 해본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달리 전쟁의 룰을 합니다. 일본은 전쟁의 룰을 몰라요. 왜? 일본 땅에 처음 발디딘 외국군인이 누군지 아세요? 메가더입니다. 그전에는 외국군에 발을 들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쟁의 룰을 모르는데 독일은 맨날 지기고 이고 지지고 복구했으니까 이 사람들 전쟁의 룰을 안다는 것이 뭐냐면 전쟁에서 지면 대번 꼬리 내립니다. 꼬리 내리고 어우 잘못했어. 그래서 용서받고 힘기르면 다시 전쟁하고 이제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 이 밀리 브란트가 1970 이 사진 잘 아시죠? 최근에 유명해진 사진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일본이 하도 그냥 그 이상하게 구니까 유명해진 사진인데 이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사연이 있는데 이때에 1970년 12월 7일 날 빌리 브란트가 이 사람이 동방전책을 주장한 사람이죠. 바르샤바를 방문하고 바르샤바 조약에 사인을 합니다. 그 조약 내용이 뭐냐? 독일은 과거에 차지하고 있던 폴란드 영토를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가역적으로 다시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차지했다가 폴란드에게 그들 개념으로 보면 뺏긴 땅이죠. 그걸 영구히 청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폴란드를 볼 때는 굉장히 이건 대견한 거죠. 애들 됐네. 그래서 딱 와가지고 이 빌리 브란트가 돌아오는 길에 그 조약에 사인을 하고 돌아오는 게 게토화시죠. 유대인을 몰아놨던데 거기에 있는 기념비 유대인 기념비 앞에 딱 서가지고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인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비에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독일 땅에 홀딱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개인이 아닌 일국의 수상이 8천만 독일 국민을 대피하는 수상이 남의 나라에 가서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다. 이건 쇼도 생쇼가 이런 쇼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독일 국민이 슈피겔이라는 유명한 잡지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3%가 잘못했다. 47%가 잘했다. 근데 어느 그 타임지 기자가 누군가 이 빌리 브란트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 짜고 친 고스톱이지. 일부러 그랬지. 왜 무릎을 꿇었느냐. 근데 빌리 브란트가 멋진 말을 하죠. 그 역사의 현장에 선 순간 그 역사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 멋있게 들리기는 하는데 정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신문 기자가 그래서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것은 이미 감동 작전으로 이미 짜고 친 그런 게 아니냐 했더니 빌리 브란트가 그랬죠. 아니 짜고 쳤으면 내 비서관들이 왜 그렇게 놀랬겠느냐. 가장 놀란 게 비서관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역사를 제대로 읽을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독일을 점령했던 4국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 네 나라만 오케이 하면 될 것 같죠. 네 나라가 오케이해서 통일이 됐죠. 근데 숨어있는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독일 때문에 역사에서 3번이나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폴란드 분할. 그래가지고 아주 살 떨리고 피 떨리긴 무서운 것이 독일이죠. 근데 만약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을 다 설득을 했어도 역사의 피해자인 폴란드가 나몰라 그러고 발락 나라 빠지면 절대 독일 안 돼. 그럼 독일 대는 안 됩니다. 이건. 영국, 프랑스가 이걸 동조를 해줄 수가 없죠. 근데 이러한 감동적인 장면을 보니까 감동한 것은 독일 사람이 아니라 폴란드 사람이에요. 우선 자기네 땅을 다시는 침범 안 한다는 조약에 사인을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참회의 눈물을 보이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했느냐. 바로 그 무릎 꿇은 자리에 이런 조각을 새겨주고 그리고 밀리 브란트 스퀘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런 감동의 정치를 감동의 외교를 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빌리 브란트만이 아니죠. 슈레더가 가서 유대인 묘지 앞에 저렇게 사죄를 하고 메르켈도 가서 이렇게 사죄를 하고 그리고 메르켈은 이런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치 범죄에 영원한 책임이 있다. 이게 아베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민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르켈 총리가 텔아비브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명예 이스라엘 시민증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아베가 서울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서울 시민증을
명예 시민증을 받는 건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역사란 것이 바로 이 일본과 독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일본은 이웃 나라가 없습니다. 독일은 소련을 제외하고는 유럽에서 국경이 제일 많습니다. 9개 국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외교의 기본을.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독일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금융계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하기 싫은 일도 할 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 근본적인 것이. 그래서 이 독일 통일이 뭐 축복이라고 하지만은 1995년에 90년에 통일이 됐는데 그때 수상했던 헬무트 코hl 총리가 5년 대 정권을 뺏깁니다. 하도 돈이 들어가니까 경제가 너무 나빠지고 독일이 유럽의 환자가 됐죠. 그래서 이 게르하르트 슈레더가 사회당이 집권을 했는데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뜨지 않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폭스바겐 이사했던 하르스 있죠. 하르스 이사한테 하르스 개혁안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2003년에 추진한 대개혁, 그래서 아젠다 2010을 만듭니다. 아젠다 2010. 그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아젠다 2010이라는 것이 결국은 개혁이거든요. 금융개혁, 임금개혁, 그 다음에 그 경제 체질 개혁인데 중요한 것은 이 슈레더 수상이 아젠다 2010이라는 그것을 2003년에 추진했는데 2005년에 정권을 뺏깁니다. 메르켈한테. 근데 놀라운 것은 메르켈 수상이 아젠다 2010을 받아가지고 하나도 안 고치고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MB 정권 때 추진했던 녹색 성장 그러면 전부 웃죠. 근데 몇 년 후에 창조 경제 그러면 또 웃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후임자가 전임자의 흔적 지우기에 극복하냐 이거죠.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있어요. 정책에는. 바로 독일이 성장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정책의 서스테이너빌리티, 정책의 지속성, 정파를 떠나가지고 그것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표불리즘에 안 휘둘린다 이야기죠. 정권을 일어나셔도 옳은 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슈레더 수상이 지금 일본에서까지 책이 나왔죠. 슈레더 실행을 한 거. 그래서 독일 중흥의 아버지 게르하르트 슈레더 이런 책까지 나왔죠. 그 내용 보면 뭐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사람이 그 개혁안을 낸 그 하르츠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은요.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그런 경쟁인데 스스로의 변혁이 없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이야기고 여기에는 어느 분야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학교라는 데를 들어와가지고 개혁을 한다고 해보니까 개혁이 혁명보다 100배 어려워요. 개혁은 때려부시고 나 몰라 그러고 나가면 되잖아요. 혁명은. 근데 개혁은 안 때려부시고 그걸 내용을 다 바꾸려니까 훨씬 더 어려운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지만은 위기는 기회, 뭐 기회는 위기시라는 건 뻔한 얘기지만은 어쨌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것은 사람이 바뀌어도 연속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독일에 의해서 그리고 프랑스가 맨날 저렇게 나빠지고 있는 이유가 맨날 프랑스는 country of discussion, 디스커션의 나라 아닙니까? 모든 게 토론이에요. 그래서 맨날 개혁안을 만듭니다. 근데 4년 만이면 도라미타불이야. 왜? 선거가 4년 만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 눈치 보느라고 만들어 놓은 거 전부 도라미타불 만들어버리고 자꾸 시지프스처럼 쳇바퀴만 도니까 다른 나라는 그 안을 받아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는데 독일 같은 나라는 바로 이 게르만 세계하고 이 프랑스 세계의 다른 점이 바로 이런 포퓰리즘에 휘달리는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정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